어, 이번에는 앞서 들으셨던 그 스마트 시티 종합계획과 그리고 스마트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개발했던 시티버스에 대해서 시티버스의 융합표준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티버스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과 서비스 유즈 케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서비스 유즈 케이스 기반 표준 갭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향후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의 개요입니다.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본 자료입니다. 먼저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는 표준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주제, ICT와 관련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현재 그 주제에 대한 어떤 표준이 있는지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표준이 개발 중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잠재 표준을 파악해서 표준을 개발하는 전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 접근 방법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는 총 5개의 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략뷰. 전략뷰에서는 전체적인 비전과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뷰입니다. 운영뷰에서는 개념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 개념 모델은 이 융합표준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는 어떠한 도메인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도메인 정보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3단계는 시스템 뷰로서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도메인으로 구분했던 각 도메인에 어떠한 액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 뷰로서 1단계 전략뷰에서 개발을 했던 그러한 오버뷰와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그것에 기반하는 어떠한 서비스 패키지들을 만들게 되고요. 각 서비스 패키지들을 구성을 하는 단위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융합표준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표준 갭 분석입니다. 현재 이러한 ICT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표준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주제를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준을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표준 뷰가 있습니다. 먼저 운영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운영뷰를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메인 정보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개발을 했던 운영뷰를 통해서 개발했던 도메인 정보 테이블로서 각각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메인들이 있고 그 도메인들의 소행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각각의 도메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메인 정보 테이블을 만드는 운영 뷰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 도메인을 구성하는 액터들, 즉 도메인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액터들을 찾아보는 액터 정보 테이블을 만드는 시스템 뷰입니다. 그래서 각 액터별로 각 액터가 어떤 유형인지, 시스템인지 아니면 단말기인지 그런 유형, 그리고 이 각각의 액터들이 어떠한 정보를 생성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생성하고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액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액터 정보 테이블을 만드는 시스템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 서비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패키지와 그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각 단위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흐름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는 서비스 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CT 융합표준 프레임워크는 5단계의 뷰로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뷰는
하나의 뷰에서 다음 단계의 뷰로 넘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그 뷰가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정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사실 이렇게 매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만들고 있는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표준화 정책, 그리고 전략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에게는 신규 융합 서비스 보급 확산 및 표준화 전략 등 정책에 활용하고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서비스 기획 개발자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위 서비스의 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준 개발자에게는 신규 표준화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갭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표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또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규 표준화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CT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선정 단계인데요. 이때는 매 연차별 어떠한 주제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해서 매년 개발할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의 주제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개발 가이드라인이 이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위원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때 회의 때마다 개발된 표준 프레임워크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함으로써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자리하고 있는 이 공청회를 통해서 범부처 협의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제,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받은 의견으로 만들어진 표준 프레임워크 문서는 실제 발간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24년도까지 총 9종류의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요. 그것은 모두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표준 프레임워크가 개발이 되어 왔고요. 개발된 표준 프레임워크는 TTA의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배포하는 웹사이트 또는 현재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애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트리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무상으로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졌던 25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융합표준 프레임워크가 총 3만 회 정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21년도 12월 이후에만 이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19년도부터 만들어짐을 고려를 하면 사실은 더 많은 다운로드 수를 통해서 이러한 그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가 잘 보급이 되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개발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개발 대상은 25년도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대상 선정 절차를 통해서 시티버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그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지금 다 배포가 되어 설문조사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24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티버스에 대한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요. 설문조사 결과 수렴이 되었고, 이 설문조사 내용은 부처와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5년도에는 시티버스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티버스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념 및 서비스 유즈 케이스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선 발표에서 시티버스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시티버스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좋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만 살짝 리마인드를 드리겠습니다. 시티버스의 등장은 사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이 성숙을 하면서 사실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스마트 시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는 어떤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중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스마트 시티 자체가 고도화되었습니다. 이때 중심은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기존의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D로 만들어 보고 또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화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를 디지털로 복제를 하고 또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가 고도화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도 초반에 메타버스가 급격하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AR, VR 기술은 있었지만 이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되면서, 물론 지금에 비하면 아직도 미성숙했던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XR, AR, VR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을 했던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과 융합을 하게 되면서 EU에서는 21년도에 디지털 디케이드를 발표합니다. EU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EU 차원에서, 유럽 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로서 다시 선도 작업을 하기 위해, 선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 이후에 드디어 스마트 시티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티버스에 대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시티버스라는 용어가 맨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짐작을 하셨듯이 이게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와 시티버스를 섞은 것 같은 그런 시티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서로 시티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는 뷰는 달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IoT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융복합돼서 이것이 도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뷰는 앞선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통합을 통해서 EU에서는 버추얼 월드 이니셔티브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티버스 EDIC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시티버스 EDI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시티버스를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보급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컨소시엄입니다. 그리고 또 앞선 발표에 있었던 그 버추얼 월드 이니셔티브에서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또 요새 유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DPI라는 단어가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패킷 인스펙션이 아니고요. 그 디지털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퍼블릭한 인프라스트럭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EU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이러한 계속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주도성을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실제 유럽에 있는 각 도시들의 그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다시 부흥을 하는 그런 EU 차원의 2030년까지의 큰 로드맵을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시티버스라는 키워드를 놓치고 있었을까를 보면, 시티버스라는 키워드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에서 먼저 2023년도에 만들어진 키워드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다양한 국내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을 저는 한마디로 디지털 혁신에서 가상과 현실을 잇는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디지털 뉴딜 2.0, 그래서 디지털 혁신으로 진화하는 도시를 먼저 그에 관련된 국내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22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부상하게 되는 메타버스 키워드,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을 잇는 시민의 도시로서 다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에는 좀 전에 발표가 있었던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서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티버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티버스를 이루는 중요한 기술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그리고 AI, 그리고 그것들이 도시의 접목이 되는 그러한 방향성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처의 정책으로서 같이 유럽의 흐름과 맞추어서 일관되게 수행이 되고, 일관되게 정책을 만들고, 그것이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ICT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시티버스 융합표준 프레임워크의 비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이고요. 이것은 배포드린 공청회용 자료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은 현실 도시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가상 도시 활용을 통해 미래의 서비스, 도시 서비스 고도화, 시민 참여 활성화, 도시 관리 지능화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꼭지, 도시에서 제공된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도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관리를 지능화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은 그 앞서 보셨던 그 시티버스 이니셔티브에서 만들었던 그 턱서너미 자료에 있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 자료는 그 50여 개국의 10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개발을 했던 자료인데요. 거기서는 5가지의 필드로 보고 있었고 또 다르게 보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거기서 추구했던 방향과 우리가 1년 동안 이것을 개발했던 방향, 그 방향이 굉장히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톡서너미가 발표되었던 시기 이전에 우리는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큰 세 가지 줄기와 하나의 비전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배포드린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중점 추진 분야별 서비스 패키지와 서비스 유즈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비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 서비스 고도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참여 활성화, 도시 관리 지능화이고요. 각각 중점 추진 분야별로 그 중점 추진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가진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도시 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패키지이고요. 시민 참여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서비스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 지능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지능화 서비스 패키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패키지는 그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하는, 그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을 하는 유즈 케이스들로 또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좀 더 보시면 첫 번째 도시 서비스 고도화 분야에 대해서는 시공간 초월 가상 관광 서비스, 도시 동행 비서 서비스, 포용형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서비스 패키지는 참여형 도시 구성 서비스, 실감형 도시 개선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지능화 서비스 패키지는 도시 인프라 선제 관리 서비스, 도시 정책 효과 예측 서비스, 도시 재난 관리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앞선 발표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시티버스 이니셔티브, 유엔 산하의 시티버스 이니셔티브에서 개발을 했던 그 턱서미를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 유즈 케이스의 내용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앞선 우리가 비전에서 보았던 그런 내용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향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 총 8가지의 서비스들, 단 유즈 케이스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유즈 케이스들을 실제로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메인을 구성한 것이 배포 자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서비스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추상화해서 어떤 각각의 도메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각 도메인들을 보시면 첫 번째가 사용자, 두 번째가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자, 세 번째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네 번째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다섯 번째가 행정 서비스 제공자, 여섯 번째는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일곱 번째는 관광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여덟 번째는 재난 정보 서비스 제공자, 아홉 번째는 도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도메인들은 각각 단위 서비스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선들은 전체 8개의 전체 서비스를 다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사용자 도메인은 시민, 도시 방문자, 공공기관 사용자를 수행 주체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티버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을 하는 말 그대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얘기할 때 시티버스에서 유럽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시티즌 센트릭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휴먼 센트릭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시티버스의 사용자로서 시민은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 시민이 아니고 이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자까지 또 이 시티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자도 역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시민이 아니라 이 시티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도시를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자 역시 사용자 도메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디지털 트윈 서비스 도메인, 제공자 도메인을 보면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수행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도시 내 요소들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관리 및 동기화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실시간 센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센서 정보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메타버스 도시에 대한 메타버스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메타버스 상 또는 시티버스 상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이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로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고요. 각 서비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시 메타버스에 연결을 하고 사용자에게 메타버스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UX, UI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가장 근접하게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도메인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로서 시티버스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학습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간 공공기관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뭐 시민이 됐던 도시 방문자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정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정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것을 하나의 도시 서비스로 보고 그것을 행정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자체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서비스 중에서 포용형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 및 제공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이는 관광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이고요. 역할은 도시 관광과 관련된 역사, 문화, 관광 자원 등에 대한 콘텐츠를 실제로 개발을 하고요. 이걸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실제 나중에 사용자에게 또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서비스 도메인, 제공자 도메인이 됩니다. 도시재난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도시의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이고요. 도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고 전달, 그리고 또 메타버스 기반의 재난 시뮬레이션 및 대응 훈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도메인입니다. 이 수행 주체는 사실 도시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도시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하수도가 될 수도 있고 전등, 뭐 가로등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센서, CCTV, IoT 기기 등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 제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제어되는 그러한 부분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총 9가지의 도메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로 만들어 본 것이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메인 내에 있는 비즈니스와 도메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전체 시스템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메인 모델, 그러니까 도메인들이 나와 있는 도메인 모델도 추상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도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상화하면은 이러한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구현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구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상화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액터 정보 테이블의 26페이지입니다. 사용자 도메인에는 개인용 단말, 공용 단말, 그리고 도시개발 관리자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관리자 단말, 도시 인프라 관제 시스템, 도시 재난 관리자 단말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반적인 시민들, 그리고 도시 방문자들,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 시티버스를 도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들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 도메인에는 이러한 정도의 단말이 액터들의 존재를 하겠다. 특히 우리가 발굴했던 이 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했던 8가지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터들의 존재를 하겠다라고 발굴을 해낸 액터들이고요. 다음은 행정 서비스 도메인입니다. 행정 서비스 도메인에는 행정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이 도메인은 디지털 트윈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동기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트윈 자체를 만드는 것, 디지털 트윈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분이 동기화를 지원을 하는 것, 그런 기능을 위한 액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에는 도시 메타버스 운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도시 메타버스 운영 시스템은 시티버스를 기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티버스라는 것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하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려 봤을 때 가상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실계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도시 메타버스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8가지의 단위 서비스들, 발굴했던 단위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각 서비스 시스템들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도시 관광 서비스 시스템, 도시 비서 서비스 시스템, 포용형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 시스템, 도시 구성 서비스 시스템, 도시 개선 서비스 시스템, 도시 인프라 선제 관리 서비스 시스템, 도시 정책 실험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난관리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위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 메타버스 운영 시스템과 모두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느냐에 기반을 하여 그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과 서로 각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각각 단위 서비스 시스템들이 연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입니다. 배포 자료 31페이지에 있고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앞서 발굴했던 8가지 서비스들, 각각 단위 서비스에 있어서 인공지능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액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된 기능은 각각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챗GPT를 쓰듯이, LLM, AI 에이전트를 쓰듯이 우리가 그 사용자가 온 쿼리 혹은 시스템이 보낸 쿼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리스폰스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간략하게 보면 도시관광 지원 시스템, 도시 비서 지원 시스템, 도시 구성 지원 시스템, 도시 인프라 선제관리 지원 시스템, 도시 정책 실험 지원 시스템, 도시 재난관리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의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문화 자산 관리 시스템, 문화 콘텐츠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재난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프라 도메인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단위 서비스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공간 초월 관광 서비스입니다. 가상세계에 구현된 도시와 역사, 문화, 유산을 활용해서 현실 도시 위에 생동감 있게 증강된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상세계에서 몰입형 여행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상세계의 관광, 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용자는 AR 글래스를 통해서 문화 유산을 보게 되면은 그 문화 유산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컨텐츠들은 단순한 그 단방향성, 뭐 그림이나 뭐 글씨 그런 컨텐츠가 아니고 실제로 계속 실시간으로 가상 세계에서 살아있는 그 가상 인물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정보와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동시에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 세계 아예 다이브를 해서 거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관광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도시동행 비서 서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의 AI 아바타가 음성, 키오스크, AR 글래스 등을 통해서 시민의 위치, 시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도시 정보, 행정 서비스, 사용 지원 및 안내, 길 찾기, 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실시간 동행 비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이언맨 영화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언맨에 보면은 그 자비스라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맨의 요청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게 주는데요. 그것의 도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용형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이동 취약계층 등
손쉽게 접근 가능한 가상 복합 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포용형 문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 세계의 어떤 도서관 같은 복합 문화 시설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뭐 노약자가 됐던 장애인이 됐던 어떠한 그런 어려움 없이 VR 기기를 쓰고 언제든지 거기에 접속을 하고 방문을 하여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커뮤니티 시설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교육을 해서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체험형 도시 구성 서비스입니다. 이는 도시 메타버스에서 구성된 도시의 모습을 시민이 미리 체험하고 아바타 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선호도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도시 구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VR 글래스 혹은 AR 글래스를 통해서 도시 메타버스에 구성되어 있는 무언가 어떤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건물이나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미리 체험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도시 구성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실감형 도시 개선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지하는 도시 문제를 증강현실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세계 정보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참여 중심의 도시 개선 서비스입니다. 이는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도시에서 뭔가 시설물이 부서져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수지통에 놓였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다양한 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가상 세계화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AR 글래스 등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리포팅을 함으로써 어떤 도시 개선을 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도시 인프라 선제 관리 서비스입니다. 센서, 드론, CCTV를 통해 수집된 도시의 인프라의 상태와 도시 인프라 간 연동 관계를 도시 메타버스에 가시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위험도 및 비용 등 역량을 계산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과 방법을 도시 관리자에게 제안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센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언제쯤이면 노후화가 될지, 언제쯤이면은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지, 언제쯤 문제가 터질지를 AI를 통해서 미리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이 도시를 운영하는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제 관리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있는 도시 정책 효과 예측 서비스입니다. 이는 도시 정책 담당자가 도시 메타버스의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 정책 시나리오의 효과와 역량을 미리 실험하고 예측함으로써 실제 정책 수립 전 각 정책 시나리오별 타당성과 효율성을 가상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도시에 무슨 정책을 내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정책의 효과를 예측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 환경에서 그리고 AI를 통해서 그 정책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그 결과가 실제로 예를 들면은 교통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실제로 봄으로써 가시화를 함으로써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예측을 하고 예측된 결과를 통해서 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난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도시 메타버스 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난 관리 담당자가 최적의 재난 대응 계획 및 훈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도시 메타버스 상에서 재난 대응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65페이지에 있고요. 이 서비스는 도시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는 도시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도시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도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재난 상황을 가상세계에 구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방관이나 아니면 구급대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재난 대응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 입장에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 재난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유즈 케이스 기반 표준 갭 분석 결과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갭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상관광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단위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 서비스에 어떠한 표준 요구사항이 있을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각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런 연동점들 그리고 시스템들과 관련된 인공지능들, 이제 플랫폼들,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자체에서 어떠한 것을 표준화해야 될까 하는 표준화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69페이지에 있고요. 69페이지에서는 현재 이것은 이제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도출한 표준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표준화를 해야 될까? 표준화 항목을 뽑게 됩니다. 뽑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식별 표준과 잠재 표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별 표준은 각각의 표준화 항목, 우리가 도출했던 그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현재 이미 표준이 완료된, 개발이 완료된 국내 및 국제 표준이 무엇이 있는지를 식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표준화 항목과 관련되어서 지금 무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 무슨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혹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재 표준을 우리가 식별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표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 그 총괄하는 표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식별 표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잠재 표준들이 있는지를 통해서 각각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별 표준이 있구나. 그래서 이 표준들을 먼저 참조해 보면 되겠다라는 단서를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 동시에 잠재 표준을 한눈에 제공을 해줌으로써 현재 식별되어 있는 표준 외적으로 우리가 더 앞으로 이러한 표준화 그 항목에 대해서 무슨 표준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미래의 그 할 일을 도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공청회 이후에 공청회에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토대로 최종본 작업을 하게 되고요. 최종본 작업을 한 이후에 11월 30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티버스 표준 프레임워크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발간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TA와 애트리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